2024년 5월 8일 오전 11시 45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고급 치과 의원에서 총성이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치과 원장 모세진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해 있었다. 오른손에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흰 가운을 적시고 있었다. 진료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경찰은 초동 판단으로 자살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강력탐정사무소에 접수된 것은 같은 날 오후 2시였다. 의뢰인은 모세진의 부인 모정아였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남편은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죽이고 자살로 꾸민 겁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강혁은 의뢰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치과의사의 죽음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포구 합정동 50층 강혁탐정사무소 오후 2시 30분 강혁은 중앙홀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세종이 모세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였다. 이해나는 강혁의 오른쪽에 서서 태블릿을 들고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송태풍은 실험실에서 현장 사진 분석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정희는 의뢰인 모정아와의 추가 통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세진, 61살, 종로구 관철동에서 30년째 치과를 운영한 베테랑 치과의사였다. 환자 목록에는 대한민국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3명, 고위 공무원 5명, 재벌 가문 인사 8명,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이름 하나.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 배일환이었다. 탐정님, 모세진 원장의 환자 목록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치과의사가 아닙니다. 정치인과 재벌의 개인 치과의사 역할을 해온 거예요. 이해나가 분석을 보고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정도 환자층이면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야. 치과 치료 중에 환자는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의사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세진 원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 배일환 대표의 치료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고 배일환 대표가 실제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일환이 나간 후 약 1시간 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배일환이 나간 후에 죽었다. 흥미롭군. 그 1시간 동안 다른 환자는 없었나? 세종이 치과 예약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배일환 이후 11시 30분에 한 명의 예약이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약자명이 홍길동입니다. 가명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약은 전날 밤에 온라인으로 잡혔습니다. 전화번호는 선불 유심 번호입니다. 강혁은 첫 번째 핵심 단서를 잡았다. 가명으로 예약한 인물이 모세진이 죽기 직전에 치과에 있었다. 이 인물이 범인이거나 범인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에 가자. 애나 씨. 차 준비해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탐정님. 이해나는 강혁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후 3시, 종로구 관철동 치과의원. 건물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봉쇄한 상태였지만 강혁은 형 강민혁 검사를 통해 미리 현장 출입 허가를 받아놓은 터였다. 진료실에 들어선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현장을 읽었다. 있는 것. 치과 진료 의자에 피가 묻어 있었다. 바닥에 핏자국이 원형으로 퍼져 있었다. 벽에 총알 흔적은 없었다. 관통하지 않은 것이었다. 진료 도구가 트레이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진료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진료실 한쪽 벽면에 신발장이 있었다. 환자용 슬리퍼 여러 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켤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없는 것. 유서가 없었다. 자살이라면 보통 유서가 있거나 없더라도 이상하지 않지만 모정아 부인의 주장대로 자살이 아니라면 유서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 의원 입구에 있어야 할 환자 기록 대장이 없었다. 데스크 위가 비어 있었다. 어색한 것.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살이라면 자연스럽지만 타살이라면 범인은 어떻게 밀실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발장에 슬리퍼 한 켤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급하게 신발을 바꿔 신은 흔적일 수 있었다. 애나 씨, 이 문 잠금 장치를 봐. 강혁이 진료실 문을 가리켰다. 이애나가 다가가 살폈다. 문은 안쪽에서 돌려 잠그는 엄지 돌림, 텀투른 방식이었다. 탐정님, 이 방식이라면 외부에서 특수 도구를 이용해 잠글 수 있습니다. 문틈으로 얇은 도구를 넣어 엄지 돌림을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 이건 완벽한 밀실이 아니야. 외부에서 잠글 수 있어. 이것은 자살 위장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범인이 모세진을 죽인 후 진료실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이었다. 그리고 범인은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예약한 11시 30분의 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치과 직원들을 확인했다. 당일 근무한 사람은 간호사 1명과 데스크 직원 1명이었다. 간호사 박은미와 데스크 직원 최아영이었다. 최아영 씨, 11시 30분 예약 환자가 실제로 왔습니까? 최아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왔습니다. 남자 한 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자도 쓰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가 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최아영은 잠시 생각했다. 아,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점심 준비를 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 사이에 나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이 11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강혁은 이 시간대를 기록했다. 11시 30분에 홍길동이 들어갔다. 11시 40분에 데스크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 11시 45분에 총성이 울렸다. 범인은 데스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 후 빠져나간 것이었다. CCTV는 있습니까? 건물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내부에는 없습니다. 건물 입구 CCTV를 확보해야 해. 애나 씨, 이미 건물 관리소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탐정님. 이애나는 역시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첫 번째 이상점에 주목했다. 치과 데스크에서 사라진 환자 기록 대장이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었다. 기록 대장에는 그날 방문한 환자들의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을 터였다. 세종, 치과 전자 예약 시스템에 서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세종이 작업에 들어갔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서버 데이터 복구 완료. 5월 8일 예약 목록. 오전 9시 김영호. 오전 10시 배일환. 오전 11시 30분 홍길동. 오후 1시 박준혁. 오후 2시 이소연. 오전 9시에 김영호는 누구지? 세종이 추가 조사했다. 김영호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정기 스케일링 예약이었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핵심은 역시 배일환과 홍길동이었다. 건물 입구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탐정님, 이애나가 보고했다. 세종이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28분에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을 추적했다. 한 남자가 포착되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최아영의 증언과 일치했다. 키는 약 175cm로 추정되었다. 이 인물이 건물에서 나가는 영상도 확인되었다. 11시 42분이었다. 총성이 울리기 3분 전이었다. 잠깐, 총성이 11시 45분이야. 이 사람은 42분에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총을 쏜 건 아닌데? 강혁이 의아해했다. 이애나도 동의했다. 시간차가 3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간 후에 총이 발사된 거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시한장치. 둘째, 다른 사람이 쏜 것. 시한장치로 총을 발사? 가능한가?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합류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낚싯줄이나 고무줄을 이용해 타이머식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장치의 흔적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혁은 현장 사진을 다시 살폈다. 총은 모세진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었다. 자살로 위장하려면 피해자의 손에 총을 쥐어주어야 했다. 이것은 범인이 떠나기 전에 총을 쏘고 손에 쥐어준 후 나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총성 시각이 맞지 않는다. 애나 씨, 총성 시각을 다시 확인해봐. 누가 신고했지? 건물 2층 사무실 직원이 신고했습니다. 11시 45분에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총성이 아니라 쿵 하는 소리라고? 네, 경찰 기록에는 총성으로 추정되는 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혁은 여기서 중요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쿵 하는 소리가 총성이 아니었을 수 있다. 실제 총성은 소음기가 장착되어 소리가 작았을 수 있고 11시 45분의 소리는 다른 원인이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진의 몸이 진료 의자에서 기울어지며 트레이를 치는 소리, 총에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관철동 치과 자살건. 총기에 소음기가 달려 있었는지 확인해줘. 잠깐, 확인해보마. 2분 후 강민혁이 답했다. 소음기 없어. 일반 권총이야. 30발 8구경 리볼버. 소음기가 없으면 총성이 크게 울렸을 텐데 2층에서 11시 45분에야 들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 뭔 소리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형.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1시 42분에 건물을 나갔어. 총성은 45분에 들렸어. 소음기가 없으면 실제 발사 시각과 청취 시각이 거의 동시여야 해. 즉, 범인이 나간 후에 총이 발사된 거야. 그러면 정말 자살이 아닌가? 아니야. 타살이야. 범인이 떠난 후에 총이 발사되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야. 근데 현장에서 그런 장치는 안 나왔어. 찾아봐야지. 형, 현장 재조사 가능해? 알겠다. 내가 처리할게. 5월 9일, 강혁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베일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베일환은 현재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였다. 나이 63, 어선 국회의원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사건 당일 모세진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정기적인 일이었다. 3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았다. 하지만 강혁이 주목한 것은 베일환과 모세진의 관계가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섰다는 점이었다. 세종의 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다. 서울대학교 1980년 입학 동기. 베일환은 정치외교학과이고 모세진은 치의학과였다. 40년 넘는 오래된 인연이었다. 40년 지기 대학 동기.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죽었어. 다른 한 명이 방문한 지 1시간 만에. 강혁은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았다. 애나 씨, 베일환의 최근 정치 활동을 정리해줘. 특히 논란이 된 부분. 이에나가 세종을 가동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결과는 방대했다. 베일환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였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은 3개월 전에 불거진 것이었다. 야당 의원 하성주가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이었다. 베일환이 30년 전 위장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위장 결혼? 네. 야당 의원 하성주가 베일환의 첫 번째 아내가 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베일환은 1990년에 결혼하여 1995년에 이혼했는데 하성주 의원은 그 첫 번째 아내가 베일환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폭로가 3개월 전이야. 그리고 지금 모세진이 죽었어. 모세진은 베일환의 대학 동기이자 30년 이상의 개인 치과 의사야. 베일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 하나였을 거야. 강혁의 머릿속에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모세진이 베일환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 아닌가. 하성주 의원을 만나야겠어. 5월 9일 오후 3시 강혁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하성주 의원을 만났다. 하성주는 50살의 남자로 야당 3선 의원이었다. 그는 강혁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맞이했다. 강혁 탐정, 이름은 들었습니다. 어떤 바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모세진 원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하성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다. 모세진, 그 치과의사 말입니까?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모세진 원장은 베일환 대표의 개인 치과의사였습니다. 하성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베일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의원님께서 베일환 대표의 위장 결혼을 폭로하셨는데 그 정보의 출처가 모세진 원장은 아닙니까? 하성주는 5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확히 모세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진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진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미 퇴직한 간호사인데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안전이 걱정되거든요. 그 간호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성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베일환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회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말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일환은 위장 결혼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정체 자체가 가짜입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베일환은 원래의 베일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베일환의 신분을 도용한 겁니다. 30년 전에 강혁은 이 정보의 무게를 느꼈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가 신분을 도용한 가짜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세진이 죽은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제거되어야 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간호사의 증언뿐입니다. 물적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위장 결혼까지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진 원장에게는 물적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베일환의 30년 치과 기록이 있으니까요. 치아 엑스레이만 비교해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혁은 즉시 핵심을 파악했다. 치과 기록, 사라진 환자 기록 대장, 범인이 치과에서 기록 대장을 가져간 이유가 이것이었다. 베일환의 치아 기록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의원님, 혹시 그 간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연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력 탐정, 조심하십시오.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 관련된 일입니다. 5월 9일 밤 9시,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관철동 건이 커지고 있어. 어떻게? 베일환 대표와 연결돼. 모세진이 베일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으로 보여.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의 한숨이 들렸다. 혁아, 베일환이라고? 차기 대통령 후보? 이거 조심해야 해. 베일환 주변에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검찰에서도 몇 번 베일환 관련 수사를 시도했지만 매번 무산되었어. 위에서 막는 거야. 형,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알아. 하지만 네가 직접 나서면 위험해. 내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앞에서는 조심해. 고마워, 형. 전화를 끊고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합정동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어둠이 숨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꼭대기에 있는 남자가 30년간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면 그 남자를 지켜주는 세력은 얼마나 거대할 것인가. 이에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탐정님,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애나 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무엇을요? 베일환이 신분을 도용했다면 원래의 베일환은 어디 있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이에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세종에게 베일환의 원적 기록과 가족 관계를 깊이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10일 오전 9시 강혁이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세종이 긴급 알림을 띄웠다. 긴급 뉴스. 야당 의원 하성주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쌓인 미상.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만난 하성주가 죽었다. 하루 만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애나 씨, 이에나가 달려왔다. 확인했습니다, 탐정님. 오늘 새벽에 하성주 의원이 강남구 자택 서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정부가 발견. 현재 사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 독살일 수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즉시 판단했다. 두 사건의 연결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했다. 하성주가 언급한 전직 간호사, 애나 씨. 하성주 의원이 만나본 간호사를 찾아야 해. 최우선 과제야. 그 사람이 다음 표적일 수 있어. 알겠습니다, 탐정님. 세종의 모세진 치과의 전직 직원 목록을 검색하겠습니다. 세종이 5분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모세진 치과에서 퇴직한 간호사 중 최근 5년 내 퇴직자는 3명이었다.
이 중 2명은 다른 병원에 재취업해 있었고 1명은 퇴직 후 행방이 묘연했다. 이름은 정미영, 나이 55살. 모세진 치과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다. 정미영, 25년간 근무. 모세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사람이야. 주소지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확인 시도합니다. 이해나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강혁은 즉시 결정했다. 양평으로 간다. 지금 바로. 5월 10일 정오, 강혁과 이해나 그리고 송태풍은 사무소의 고급 SUV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고 40분 만에 양평군에 도착했다. 정미영의 주소지는 양평군 양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작은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강혁은 주변을 살폈다. 우편함에 편지가 쌓여 있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치우지 않은 것이었다. 일주일 넘게 집에 없었어.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이웃집을 방문하여 정미영에 대해 물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정미영 씨? 열흘 전쯤에 남자 2명이 찾아왔더라고. 그 후로 안 보여. 어디 갔나 했는데 남자 2명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글쎄,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어. 키가 크고 강혁과 이해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누군가 정미영을 데려간 것이었다. 자발적이었든 강제적이었든. 탐정님,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아. 납치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강혁은 양평에서 더 얻을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차 안에서 전략을 재수립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베일환의 신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세진과 정미영이었어. 모세진은 죽었고 정미영은 사라졌어. 그리고 이 비밀을 일부라도 아는 하성주 의원도 죽었어. 3명이 순서대로 제거되고 있어. 그러면 탐정님,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야. 이해나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경직되었다. 하성주 의원을 만난 게 어제야. 베일환 쪽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 강혁은 즉시 나정희에게 전화했다. 나 비서. 사무소 보안 레벨 최대로 올려. 세종 경계 모드 가동. 그리고 드론 감시 범위를 건물 반경 500m로 확장해. 알겠습니다, 탐정님. 5월 10일 오후 4시. 사무소 복귀 후 강혁은 핵심 증거에 집중했다. 베일환의 정체를 증명하려면 치과 기록이 필요했다. 원본은 사라졌지만 디지털 백업이 있을 수 있었다. 세종. 모세진 치과의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추적해봐. 클라우드 백업이 있는지. 세종이 작업에 들어갔다. 10분 후 결과. 모세진 치과는 2015년부터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국내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일환의 기록에 접근하려면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형에게 부탁해야 해.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민혁의 반응이 달랐다. 혁아, 베일환의 의료 기록 열람은 안 돼. 영장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판사가 영장을 내줄 이유가 없어. 베일환은 피의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형, 사람이 3명이나 죽거나 사라졌어. 알아. 근데 공식적으로 모세진은 자살이고 하성주는 급성 신부전이야. 정미영은 아직 실종 신고조차 안 됐고 이걸 연결시킬 공식적 근거가 없어. 강혁은 답답했지만 형의 말이 맞았다. 법적 절차 안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송 박사님, 강혁이 송태풍을 불렀다. 네, 강혁 씨. 모세진 치과에서 베일환의 치과 기록 원본은 사라졌지만 베일환이 30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의 베일환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았을 수 있잖아요. 송태풍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입니다. 원래의 베일환이 서울대 입학 전에 고향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베일환의 원적은 어디입니까? 세종이 답했다. 베일환의 원적은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해남에 30년 이상 된 치과가 있다면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 강혁은 즉시 결정했다. 해남으로 간다. 내일 아침에. 5월 11일 강혁과 이해나는 이른 아침에 사무소를 출발하여 해남으로 향했다.
이에나의 운전으로 4시간 만에 전남 해남군에 도착했다. 세종이 미리 해남군 내 30년 이상 운영된 치과 의원 목록을 추출해 놓았다. 세 곳이었다. 첫 번째 치과는 이미 폐업하여 기록이 없었다. 두 번째 치과는 현재도 운영 중이었다. 해남읍 중심가에 위치한 박영수 치과였다. 원장 박영수는 70살의 노인으로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배일환이요? 물론 기억하죠. 해남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치과에 왔었어요. 박영수 원장이 말했다. 강혁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1980년대 기록은 종이 차트였으니까 창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박영수 원장은 치과 뒤편 창고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20분 후 그가 누런 종이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다. 찾았어요. 배일환. 1978년 기록. 충치 치료했던 거야. 강혁은 장갑을 끼고 파일을 받았다. 안에는 손으로 그린 치아 도표와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이 있었다. 18세 시절의 배일환의 치아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엑스레이를 현재 배일환의 치아와 비교하면 동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하지만 현재 배일환의 치아 엑스레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모세진 치과의 기록은 사라졌고 클라우드 접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 강혁이 말했다. 배일환이 모세진 치과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아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종합병원 건강검진에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었을 수 있어. 세종이 검색했다. 결과가 나왔다. 배일환은 매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22년 검진에서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 의료법상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다시 막혔다. 하지만 강혁에게는 형이 있었다. 형에게 부탁하면 검찰 수사 명목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배일환을 피의자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이에나가 제안했다. 탐정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배일환이 공인이기 때문에 과거 인터뷰나 사진에서 치아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에서 치아 형태를 분석하면 1978년 엑스레이와 외형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겠지. 강혁은 이 방법을 채택했다. 세종에게 배일환의 고해상도 사진 중 치아가 보이는 것을 모두 수집하게 했다. 5월 12일 합정동 사무소 송태풍이 치아 비교 분석을 완료했다. 강혁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8년 해남 치과의 엑스레이에 따르면 당시 배일환은 왼쪽 상단 제1대 구치에 아말감 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견치가 선천적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일환의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는 치아에는 이 두 특징이 모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치과적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교체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견치의 선천적 회전은 교정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일환의 견치는 완전히 정상 위치입니다. 교정 기록이 없다면 다른 사람입니다. 교정 기록은 모세진 치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견치 하나만 교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강혁은 이 증거를 정리했다. 결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정황이었다. 이것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세종이 또 다른 결과를 보고했다. 추가 분석 완료. 배일환의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1980년 학생 사진과 현재 사진의 안면 골격 비교. 세종 AI 안면 인식 분석 결과 동일인 확률 34%. 일반적으로 40년의 노화를 감안해도 동일인이라면 최소 70% 이상의 확률이 나와야 합니다. 34%라 거의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에나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다. 탐정님. 배일환의 원래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배일환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배일수, 2살 위. 하지만 배일수는 1989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1989년에 죽었다고? 배일환이 정치에 입문한 것이 1990년이잖아.
맞습니다. 배일수가 죽고 1년 후에 배일환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만약 실제로 죽은 것이 배일수가 아니라 원래의 배일환이라면, 그리고 살아남은 배일수가 동생 배일환의 신분을 도용하여 정치에 입문했다면, 그러면 현재의 배일환은 실은 배일수라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어. 형이 동생의 신분을 쓴 거야. 2살 차이면 외모도 비슷할 수 있고, 30년 전이면 신분 확인 시스템도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어.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베일수에게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을 거야. 정과이거나 병역 문제이거나. 동생의 깨끗한 신분이 필요했던 거지. 세종이 즉시 베일수의 기록을 조회했다. 결과 베일수 1957년생, 해남 출신, 학력 해남고등학교 졸업, 병역, 미필, 사유, 해외 체류.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 체류 기록, 전과 1988년 사기죄로 벌금형. 됐어. 베일수는 병역 미필의 전과자야. 이 이력으로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어. 그래서 동생의 신분을 도용한 거야. 동생 베일화는 서울대 졸업에 병역 필에 전과 없는 깨끗한 이력이었으니까. 그리고 1989년에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신분을 가져갔다는 겁니까?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어. 강혁은 소름이 끼쳤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베일화는 동생을 죽이고 그의 인생을 훔친 사기꾼이자 살인자였다. 그리고 3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으로 행세해온 것이었다. 5월 12일 밤, 강혁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바로 그날 밤에 위기가 찾아왔다. 밤 11시, 사무소의 보안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다. 세종이 보고했다. 건물 주변 감시 드론이 수상한 차량 2대를 포착했습니다. 합정동 골목에 정차하여 건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 인원 추정 4명에서 6명, 미행인가 감시인가. 강혁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검은색 SUV 2대가 건물 앞뒤에 배치되어 있었다. 번호판은 관용차 번호였다. 탐정님, 저 번호는 국가정보원 소속 차량입니다. 이해나가 번호를 확인하고 말했다. 강혁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것은 베일환 측이 강혁의 수사를 인지했다는 뜻이었다. 형에게 연락해. 강혁이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국정원 차량이 사무소를 감시하고 있어. 뭐? 지금? 2대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혁아, 내일 아침에 너한테 출석 요청서가 갈 수도 있어. 출석 요청? 베일환 측에서 움직인 거야. 검찰 내부에도 베일환 편이 있어. 네가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거야. 어떻게? 예를 들면 모세진 사건을 네가 조사하는 것이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참고인 소환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더라도 절차를 밟으면 시간은 끌 수 있어.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애려는 거지. 강혁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압박이 오히려 자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범인 측이 초조해하고 있었다. 형, 내가 가진 자료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둘게. 만약 내가 소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해. 알겠다. 나도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마. 전화를 끊고 강혁은 팀 전원을 소집했다. 오늘 밤부터 모든 자료를 2중 3중으로 백업합니다. 세종 메인 서버 외에 외부 클라우드와 물리적 저장 장치에도,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자료를 편집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두세요. 만약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이 영상을 언론에 배포할 겁니다. 나정희와 이해나가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송태풍도 자신의 분석 데이터를 정리했다. 5월 13일, 예상대로 아침에 검찰 출석 요청서가 도착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미리 손을 써서 출석 일자가 5일 뒤로 잡혀 있었다. 5일의 시간이 있었다. 강혁은 이 시간 안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핵심은 실종된 간호사 정미영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세종, 정미영의 행적을 최대한 추적해봐. 핸드폰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모든 것을 세종이 분석에 들어갔다. 정미영의 휴대폰은 10일 전부터 꺼져 있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같은 시점부터 끊겨 있었다.
마지막 카드 사용은 양평군 슈퍼마켓에서였다. 그 후로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하지만 세종은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정미영의 마지막 핸드폰 위치 기록이었다. 휴대폰이 꺼지기 직전의 위치가 양평군 자택이 아니라 서울 서초구였다. 서초구? 왜 서초구에 있었지? 정확한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반포대로 인근. 반포동에 뭐가 있지? 세종. 그 좌표 근처의 건물을 분석해 해당 좌표 반경 50m 내에 있는 건물, 서초구 반포동 오피스텔 반포리버파크 지하 주차장 위치와 일치합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기가 꺼졌다. 차에서 내린 후 전화기를 압수당한 거야. 강혁은 이 오피스텔을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 접근하면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 세종. 반포리버파크 오피스텔의 입주자 명단을 확인해 특히 베일환이나 그의 측근과 관련된 이름이 있는지 세종이 검색했다. 결과 반포리버파크 2307호 소유자 성진개발 주식회사 성진개발의 대표이사 권태식. 권태식은 베일환의 전 보좌관이며 현재 베일환 측근 중 한 명입니다. 거기야 정미영이 그 오피스텔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강혁은 즉시 작전을 짰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미영이 살아있다면 구출해야 했다. 형에게 알려야 해.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반포리버파크 2307호에 감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수사 대상은 권태식. 베일환의 전 보좌관. 근거가 뭐야? 정미영이라는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폰 위치가 그 건물 지하 주차장이야. 그리고 정미영은 모세진 치과 간호사였고 베일환의 비밀을 아는 핵심 증인이야. 강민혁은 한참 생각했다. 혁아, 이건 큰 결정이야. 내가 영장을 청구하면 베일환 측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형, 사람이 감금되어 있을 수 있잖아. 생명이 위험해. 알겠다. 내가 영장을 청구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오늘 밤까지 줘. 5월 14일 오전 6시 강민혁이 확보한 수색 영장을 가지고 검찰 수사관 4명이 반포리버파크 2307호를 급습했다. 강혁은 법적으로 동행할 수 없었지만 세종의 원격 모니터링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오전 6시 10분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에서 남성 2명이 제압되었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정미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열흘간 감금되어 있었지만 신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다. 오전 9시 정미영은 검찰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강민혁이 직접 담당했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강혁에게 전달되었다. 정미영의 진술은 폭탄과 같았다. 그녀는 25년간 모세진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베일환의 치과 기록을 관리해왔다. 그리고 10년 전에 모세진 원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현재의 베일환이 원래의 베일환이 아니라 그의 형 베일수라는 것을. 모세진은 1980년대에 원래의 베일환을 치료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990년에 베일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치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세진은 침묵을 택했다. 베일환 실은 베일수 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었다. 30년간 모세진은 이 비밀을 안고 살았고 그 대가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겁니까? 강혁이 강민혁을 통해 물었다. 정미영의 답이 돌아왔다. 3개월 전에 야당 의원이 위장 결혼을 폭로하면서 베일환 측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진 원장에게 치과 기록을 전부 폐기하라고 압박했대요. 하지만 모세진 원장이 거부했습니다. 그 기록이 자신의 보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록이 있는 한 베일환 측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죽임당했어. 네, 모세진 원장이 실수를 한 거예요. 기록의 사본을 제게 맡겼거든요. 2년 전에 제가 퇴직할 때 USB에 담아서 줬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베일환 측은 이 사본의 존재를 알고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USB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평집 마루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집을 뒤졌지만 못 찾고 저를 데려간 거니까요. 강혁은 즉시 양평으로 송태풍을 보냈다. 3시간 후 송태풍은 USB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베이란의 30년간 치과 기록이 담겨 있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90년 최초 내원 시의 치아 엑스레이였다. 이것을 해남치과의 1978년 엑스레이와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5월 14일 오후, 핵심 증거를 확보한 강혁은 동시에 모세진 살인의 구체적 수법도 밝혀내야 했다. 강민혁을 통해 현장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과학수사대가 진료실을 정밀 조사했다. 결과는 강혁의 추론을 뒷받침했다. 진료실 의자의 헤드레스트 뒤쪽에서 미세한 낚싯줄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의자 뒤편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안에서 고무밴드의 잔해가 나왔다. 범인은 총을 의자 옆에 고정하고 타이머식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도록 장치한 것이었다. 장치가 작동하면 총이 발사되고 고무밴드가 끊어지면서 장치 자체가 분해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미세한 잔해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홍길동이 이 장치를 설치하고 모세진의 손에 총을 쥐어준 후 떠났어. 그리고 3분 후에 장치가 작동하여 방아쇠를 당긴 거야. 모세진은 이미 기절 상태였거나 속박되어 있었을 거야. 탐정님, 그러면 모세진의 체내에서 마취제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해나가 지적했다. 강민혁을 통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모세진의 혈액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수면 마취제였다. 범인은 치과에 있는 약물을 이용하여 모세진을 마취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었다. 홍길동의 정체는? 세종이 건물 CCTV의 영상을 다시 분석했다. 이번에는 제압된 감금 용의자 2명의 안면 데이터와 대조했다. 결과 11시 28분에 건물에 들어온 남자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감금 용의자 중 한 명인 이동훈과 87% 일치했다. 이동훈은 권태식의 부하이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5월 15일 모든 증거가 모아졌다. 강민혁 검사는 베이란의 신분 사칭 혐의와 모세진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하성주 의원 독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동시에 언론에 수사 개시 사실이 보도되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30년간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니. 기자회견이 열렸고 베일화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치아 엑스레이 비교 결과가 공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5월 17일 베일환, 실명 베일수이 체포되었다. 그의 측근 권태식과 이동훈도 구속되었다. 30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혁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 베일환이 체포된 후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 1989년 교통사고 보고서가 있었다. 원래의 베일환 동생의 사망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사진 속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의도적 충돌을 시사하는 패턴이었다.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의 인생을 산 거야. 강혁이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다. 이해나가 옆에 서서 함께 보고 있었다. 35년 전의 살인이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거군요. 그래.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이 더 죽었어. 모세진, 하성주.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월의 서울은 푸르렀다. 하지만 그 푸르름 아래에 35년간 묻혀있던 한 남자의 죽음이 있었다. 5월 22일 감정사무소 50층.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베일수, 가명 베일환는 1989년 동생 베일환 살인 혐의와 2024년 모센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하성주 의원 독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정미영은 보호 프로그램에 편입되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모세진의 부인 모정아는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되어 슬프면서도 안도하는 복잡한 심경을 전해왔다. 강혁은 사무소의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2잔.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나 씨야말로 해남까지 운전하느라 고생했잖아. 이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강혁 옆에 앉았다. 탐정님,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다는 거야.
이름을 빼앗고 얼굴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고 원래의 베일화는 26살에 죽었어.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리고 35년 동안 그의 이름은 형에 의해 더럽혀졌어. 슬프네요.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늦었지만 원래의 베일환에게 이름을 돌려준 거야. 이에 나는 강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 있는 따뜻한 슬픔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속 말이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오늘도 숨겼다. 나정이가 다가왔다. 탐정님. 모정아 여사님에게서 사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원래 거절하려고 했는데 여사님이 꼭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준 대가라고.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마지막 줄을 적었다. 사건명, 구두를 신어라. 결과, 해결, 비고, 빼앗은 구두는 결코 맞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오래 신어도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치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보고했다. 강혁 씨. 이번 사건 치아 감정 기록은 법의학 분야에서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될 겁니다. 학회 발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송 박사님. 다만 수사 기밀 부분은 제외해 주시고, 당연하죠. 합정동 50층의 오후는 평화로웠다. 세종이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고, 드론은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나정이는 다음 의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열려 있었다.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강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다. 한강이 보였고 여의도가 보였고 멀리 국회의사당의 돔이 보였다. 저 건물에서 30년간 가짜가 앉아 있었다. 이제는 비어있을 그 자리. 일 하나 마무리하고 둘 셋은 새로 시작하네. 강혁이 혼잣말을 했다. 이해나가 들었지만 모른 척 미소만 지었다. 도시의 오후 햇살이 사무소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이 새로운 의뢰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알림을 보냈다. 강혁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